본인이 하겠다는 것은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의 평균 수익률보다 내가 잘 낼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를 들면 서울대에 갈 수 있느냐. 진짜 근거 없는 자신감인 거죠. 모든 수익에는 리스크가 따른다는 거고 수익이 높아질수록 리스크도 따라서 높아진다. 근데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면은 그 비율을 조금 개선할 수는 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2년 정도 걸리신 거예요? 네, 1년 반. 1년 반 네, 정도? 네. 1년 반 정도 이제 그 뉴욕에서 콜롬비아에서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취직을 또 하시나요? 네, 졸업하고 나서. 이제 라자드에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존니 대표님으로 유명한 바로 네네네. 그 라자드 아닙니까? 그것도 되게 운 좋게 이제 인턴이 되었어요. 저는 당연히 막 저 경력 있고 다른 친구들은 거의 다 이제 학부에서 이제 석사 온 애들도 많고 한데 저는 경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인턴은 쉽게 잡겠지 했는데 오히려 그거를 좀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결국 인턴을 관리하는 그런 직원들이 2-3년 차인데 저는 막 5년 6년 경력이 있고 뭐 실패했지만 레주메는 어쨌든 뭐 설립했다 레주메는 빡세지. 네. 레주메는 네, 꽉꽉 차 있지. 이제 계속 탈락하고 하다가 라자드가 일반적으로 여름 학기 인턴 할 때 한 1월에서 봄에 다 결정이 나요. 저는 이제 딱 한 군데 된 곳이 UN 이제 인턴 되고 그냥 있다가 4월, 5월 진짜 거의 막바지에 라자드 공고가 뜬 거예요. 다른 공고 없을 때 떠가지고 저는 냅다 지원해서 뽑혔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더라고요. 그 CEO 팀인데 CEO 헤드카운트 결제가 늦게 나가지고 늦게 올렸는데 늦게 올리다 보니까 이미 우수한 인재들은 다 오퍼를 다 수락했어요. 다 없어지고 저같이 이제 못 어디 근데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뭐 거기가 또 아무나 뽑진 않으니까 사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거기 라자드에서 한 7개월 정도 이제 마지막 학기도 이어서 인턴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오고 하다가 이제 켄쇼라는 풀타임 오퍼를 받아가지고 이제 켄쇼로 이제 풀타임으로. 켄쇼가 그 하버드 무슨 출신이 만들었던 무슨 네네네.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네. 회사인 것까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켄쇼라는 건 어떤 걸 하는 회사예요? 이제 켄쇼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하버드 박사 출신 이제 데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하버드 물리학과 그런 박사들 주축이 돼가지고 골드만삭스한테 투자를 받았어요. 투자를 받은 이제 인공지능 핀테크 스타트업이었는데 켄쇼는 말씀하셨듯이 알고리즘 트레이딩 막 그런 쪽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금융계의 구글을 지향하는 그런 거거든요. 약간 리서치 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준이 이자율을 0.25% 내리면은 이런 뭐 수백 가지 자산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애널리스트가 0.25% 내렸던 그런 케이스들을 막 10개 정도 막 리서치 해가지고 막 일일이 찾아가지고 주식들도 막 보고해서 대충 레포트를 이제 써내는데 켄쇼는 이제 몇만 개의 그런 이벤트들을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로 다 최적화해가지고 어떤 이벤트에 대한 그 과거 그런 움직임들을 분석해주고 그런 리서치 툴인 거죠. 그걸 기반해가지고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자산 운용이나 리서치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켄쇼라는 코어 자체는 금융계의 구글을 지향했던 리서치 툴이다. 인공지능처럼 막 말만 하면 막 되는 건 아니고 UI가 구축돼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찾으면은 이제 결과값들도 나오고 그러면은 회사가 B2B 네. 많이 했겠어요? 주고객들이 투자은행들이죠. 뭐 골드만삭스, 크레딧 스위스 그런 쪽으로 이제 있고 뭐 펀드들도 있고 한데 이제 그게 결국은 제가 입사하고 S&P 글로벌로 인수가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 데이터 팀이었거든요. 전통적인 데이터는 뭐 주식 가격 뭐 그런 것들이고 대한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위성 데이터 월마트 주차장을 찍어서 몇 대 있는지 봐서 매출을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IP 데이터 아니면 사람들의 휴대폰 사용 데이터 그리고 뭐 배도 본다면서 배에 얼마나 네네네. 뭐가 실려있나 이것도 이제 위성으로 찍어가지고 본다고 그런 하는데 것도 보고 뭐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류의 데이터들을 대한 데이터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팀의 데이터 과학자로 있었고 S&P 글로벌이 사실 한국에서는 뭐 인덱스나 그런 신용평가 그런 걸로 그렇죠. 알려져 그걸로밖에 있지만 사실 저도 그거밖에 몰라요. 네, 사실은 가장 큰 부서는 그 마켓 인텔리전스라고 약간 블룸버그 비슷한 그런 일을 하는 저거든요. 이제 인수되고 나서는 저희 팀은 S&P 글로벌 CEO랑 CTO 밑에서 한 4개 정도 부서들이랑 협업하면서 새로운 데이터 상품들을 개발하고 또 그런 부서들 기존에 하는 일들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 과학이나 뭐 기계학습, 딥러닝을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약간 컨설팅 해주고 그리고 이제 S&P 글로벌의 직원이 한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직원들을 상대로 데이터 사이언스 아카데미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데이터 과학을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S&P라는 회사는 아직은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어떤 감이 없다 보니까 켄쇼 같은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써 그죠. 전체적으로 한번 회사가 체질 개선을 해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수를 하고 네, 그렇죠. 업무도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스를 스며들게 하는 그런 그죠.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데이터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잘 짜여진 데이터 과학 팀을 구하는 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인수 과정에서 그런 걸 많이 본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많은 전통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테크 회사들을 인수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테크 회사들을 인수를 해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네. 전체 회사의 어떤 IT 역량을 좀 불어넣어보겠다. 네. 약간 그런 그 움직임에서 인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S&P의 행동이 딱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들고요. 아, 그죠. 근데 이건 말씀드렸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이고 개인적인 생각. 네, 저도 개인적인 네네. 생각입니다. 뭐, 네. 절대로 S&P 글로벌이랑 회사의 뭐 CEO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훌륭하신 의향은 분들입니다. 저는 잘 네. 모르죠. 근데 요즘에 진짜 데이터 과학자가 완전 핫하잖아요. 그러면은 업계 대우가 어느 정도예요? 연봉이 네, 연봉. 네, 저 같은 경우에는 5억에서 6억 정도 사이 받는데 트레이딩 할 때만큼 이제 막 그렇게 막 왔다 갔다는 안 해도 주식으로 받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한 5억 사이 되고 신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인데 신입도 뭐 물론 이제 미국 물가를 감안하면 조금 애매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게 사실 뉴욕 물가를 감안하면은 그렇게 1억 5천이 한국에서 느끼는 그런 거랑 전혀 달라요. 네. 미국에 있는 친구가 저는 아직도 그 발언이 되게 그 말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나는데 연봉은 2배인데 네. 물가는 3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뉴욕이랑 샌프란시스코가 거의 뭐 양대 산맥 같아요. 네.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거의 30대 후반 퍼센티지로 뭐 세금 떼고 또 렌트 내고 하면 사실 막 네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물가와 기본 연봉 체계가 다른 건 조금 감안할 필요가 있고 진짜 데이터 사이언스가 정말 많이 바뀐 게 어지간한 개발자들만큼이나 이제 네. 연봉을 진짜 받지 그죠.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앞으로 그게 많이 좀 자동화되고 고도화되지 않을 그런 생각은 있어요. 좀 데이터 과학자들도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그런 쪽들이 앞으로 진짜 차세대 먹거리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플랫폼이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랑.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그런 모델링을 플랫폼화하는 노력도 되게 많이 기울이고 있고 그런 툴들을 쓸 수 있는 교육을 하는데도 굉장히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초중급 수준의 데이터 과학은 많이 좀 보편화가 많이 돼서 예전에 금융공학이 좀 그랬거든요.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금융공학 출신들이 이제 금융계에서 엄청나게 펀트로 이제 대우를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는 되게 박사들도 많아지고 막 그렇게 평준화되면서 결국은 정말 새로운 상품을 바로바로 이제 프라이싱 할 수 있는 레벨의 박사급 인력 외에는 조금 시들해진 것처럼. 근데 데이터 사이언스 자체는 어쨌든 산업 분야가 금융공학보다는 훨씬 더 브로드해서 금융공학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산업은 계속 확장되지만 그 안에서 데이터 과학자의 어떤 처우 자체에 대해서는 양극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한테도 막 데이터 과학자 되고 싶다 그런 고민 상담도 많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 지향하고 싶으시면은 앞으로는 박사를 가셔가지고 탑 레벨 막 논문을 출판하고 그런 분이 될 결심을 하지 않으시는 이상 업계에서 일하시려면은 본인의 전문성을 갖추고 데이터 과학을 공부하셔야지 그런 니치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S&P에서의 생활로 되게 행복해 보이긴 하거든요. 네. 행복하세요? 여기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뭔가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 근데 일반적인 금융회사들에 비해서 S&P가 굉장히 어떤 다양성 같은 거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C레벨 임원 직급 중에 이제 유색 인종이나 여성들도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막 투자은행 이미지 그 뭐 CEO 밑에 매니징 디렉터급 이렇게 막 수십 명 딱 모아놓으면은 전부 다 백인 남성 할아버지. S&P는 그런 쪽도 좀 열심히 신경 쓰고 이제 워라벨에 대한 그런 것도 엄청 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육아휴직 같은 것도 남자들도 10주 이상 그런 식으로 해주고 여러 가지로 일하기 좋은 회사인 것 같은데 그게 제 생각에는 테크 업계 쪽이 굉장히 워라벨 좋고 그렇죠. 대우 좋고 구글 이런 그렇죠. 쪽이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켄쇼가 이제 약간
구글 그런 거를 본 따서 이제 워라벨 약간 또 만들고 그 했었거든요. 인사나 어떤 네네네. 조직을 네. 좀 구글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봐요. 네, 막 큐가도 이제 무제한으로 하고 뭐 그런 네. 것들을 시행하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인 산업 흐름 자체가 금융업계가 점점 IT화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쪽들이 사실 뭐 핀테크 흐름 그런 것들이 금융 영역을 침범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비리그 학생들의 어떤 취업 그런 것 봐도 예전에는 이제 문과 쪽에서 가장 잘 간 케이스가 뭐 골드만삭스나 뱅커로 가는 거였는데, 요즘은 이제 보면은 구글, 페이스북 그쵸. 뭐 이런 네. 쪽으로 다 가고 싶어 하니까 맞아요. 이제 금융계에서 그런 인재들을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계에서도 약간 그런 워라벨 챙기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S&P 같은 경우에는 켄쇼도 인수하고 좀 테크놀로지에 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다른 데보다는 좀 앞서서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야, 테크화는 정말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게 결국에는 앞으로 계획이랑 저는 유튜브를 하시는 목적이랑도 좀 많이 비슷한 것 네. 같아서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 및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된 어떤 네. 계기가 무엇인지가 좀. 네, 일단은 뭐 S&P에서 열심히 일할 거고요. 혹시 저 S&P 보시는 만세! 상사분이 계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S&P 사랑합니다. 네, S&P 네. 자.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주말이나 이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스타트업을 조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종류의 스타트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연말 정도라면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아이디어 보호 차원에서 네, 얘기를 뭐, 다 네. 할 수는 없지만, 네, 공개 가능한 네. 선이나 네. 뭐 그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인공지능이랑 사람이랑 금융을 접목시킨 핀테크를 구상하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떤 종류의 실험을 좀 동반해야 되는 스타트업이라서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 실험 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건데 100에서 200명 정도? 네, 그렇게 얘기하면 좀 되게 말이 좀 이상하다. 냉정하긴 하지만 어쨌든 네. 상호간에 좋은 그런 어떤 실험이 있는데, 그런 거를 약간 모집하려는 목적이 크고, 근데 그게 뭐 일회성으로 와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좀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장기적으로 좀 관계 맺어야 되는 것이라서 좀 유튜브로 어떻게 좀 장기적인 관계를 맺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작하기도 했고, 유튜브 하면 당연히 돈도 이제 목적이 있긴 있죠.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버는 거는 세금 빼고는 한 15만 원, 20만 원 돈은 그렇게 되는 것 같진 않고, 앞으로 홍보 창구 뭐 그런 걸로도 쓰고, 또 유튜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몰랐던 반종력이 그쵸. 네, 막 이상한 데서 막 브이로그 찍고 막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근데 딱 추측은 되는 게, 이게 결국에는 인공지능 할 거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데이터거든요. 네네. 데이터를 어떻게 하느냐? 만들거나 갖고 오는 건데, 갖고 오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갖고 오는 걸로 차별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힘들거든. 네. 그러니까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 같고, 만드는데 어차피 혼자서 만들 수가 없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로 원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혼자 추측을 네,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본인의 투자법. 저는 월간제님 유튜브를 되게 진지하게 하실 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실전 투자 개론같이 만들어져 있는 채널이라서 A부터 네. Z까지 다 훑어요. 근데 결국에 그렇게 숙지한 다음에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 거냐. 네. 물론 영상에서도 조금씩 힌트를 조금 주셨는데, 네. 여기서도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한 5년 정도 정립해온 게 가설매매라는 방법론이거든요. 조지 소로스한테 좀 영감을 받았는데, 우선 사회 현상을 발견을 해요. 어떤 금융 상품들이 있으면은 그런 거에 영향을 주는 사회 현상을 먼저 찾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 수천억 되는 메뚜기떼가 발생해서 이게 아시아 곡창지대로 불어나 수조로 막 가고 있어서 피해가 막 예상된다,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은 이 사회 현상이 금융시장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를 보고, 예를 들어서 메뚜기 같은 경우는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반영이 안 된 상황일 거고,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쌀이나 대두나 뭐 옥수수 같은 곳에 이제 뭐 얼마만큼 피해가 입었다 막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슬슬 반영되기 시작할 거고, 아니면은 옥수수 선물 얘기 막 그런 가격 얘기가 나오면서 아시아 곡창지대를 강타한 그런 메뚜기 떼로 인해서 뭐 수급 차질에 있어서 뭐 급등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쯤이면 이미 사회 현상이 그 금융시장에 반영이 다 된 된 거죠. 그래서 가설을 먼저 수립을 해요. 메뚜기 떼가 아시아 곡창지대로 가면은 수급에 농사가 네네. 문제가 생기니까 네네네. 농산물의 생산에 문제가 생기고,
농산물의 생산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격이 떡상할 거다. 네, 맞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네, 그런 거를 네. 이제 포착해서 실제로 가설을 세우고 나면은 상세한 리서치를 해야겠죠. 그렇게 리서치를 하고 나면은 내 리서치한 걸 토대로 내가 과연 이걸 이익으로 실현하려면은 어떤 매매 상품이 가장 적합할 것인지 선물도 있고 옵션도 있고 뭐 ETF도 있고 뭐 주식들도 있을 것이고 주식 같은 것도 뭐 가능하죠. 네, 뭐 저는 그거 생각났어요. 수혜주 운항 네, 저도, 막혔어. 네. 네. 네, 막혔으면은 네. 이 사회 현상을 보면은 이제 수급 차질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네, 딱 네. 연결이 다 되잖아요. 리서치해서 형님들이 싱크 비기더라고. 수혜주 운항 막히니까 바로 H&M 봐봐 그냥. 들으면 뭐 어렵고 특별해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어떤 투자 방식들이 이런 프레임으로 다 넣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간단한 지수 추종하는 전략의 경우에는 어떤 관찰되는 사회 현상은 결국은 주가 지수들은 우상향한다. 이 현상이 있고 항상 주가 지수는 단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는 걸 토대로 이제 리서치를 하는 거죠. 뭐 얼마나 장기인지, 뭐 중간에 손실 구간이 얼마나 예상될 수 있는지, 뭐 그런 걸 토대로 그럼 나는 이게 좋다, 주가 지수에 투자하고 싶다. 그럼 매매 상품을 뭐 ETF를 할지 아니면 주가지수 선물을 할지 옵션을 할지 뭐 정해서 진입해가지고 가설을 토대로 매매를 하는 그런 거고, 뭐 차트 매매 같은 경우에도 관찰된 사회 현상은 차트 패턴이 관찰이 되고 그 밑에 제가 볼 수 있는 가설은 과거의 패턴이 결국은 미래에도 이제 다시 반복될 것이다, 이런 가정을 그렇죠. 저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거고, 결국은 투자나 매매를 하실 때 항상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넘기고 있는 가정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쓰시면서 나의 투자 결정에 이르는 그런 마인드셋을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네네. 약간 예제들 그냥 딱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또 예제를 가면 좋을 것 같은데 1000% 수익률 찍으신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약간 가설들이 제 기억에서는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매매들이 있었는데 그 영상에서 했던 매매 중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코로나가 터졌을 때 달러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해가지고 달러엔을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400% 정도 수익을 내고, 그 뒤에 1000% 수익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가설들이랑 조금 복잡하게 좀 얽혀 있는 건데 사실 그 영상 찍고 좀 후회했어요. 왜 후회했어요? 사실 제가 네. 투자 유튜버를 시작하고 나서 되게 계좌 인증하라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이걸 해야 뭐 조회수도 나오고 해나 해서 그쵸, 약간 조회수가 잘 나오죠. 네. 인정합니다. 네. 뭐 400% 그것도 하고 뭐 1000% 수익률 네. 뭐 그것도 이제 내역들 보여드리고 나중에는 아예 유튜브용 계좌를 만들어서 한 5개월 운용해가지고 60% 정도 수익 내서 뭐 인증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시황 얘기하든지 막 그러는 거에 관련해서 제가 뭐 하면은 막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댓글만 봐도 네, 알겠어. 많이 좀 늘어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돌이켜 보니까 왜 계좌 인증을 그렇게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우선은 뭐 당연히 좀 사기꾼들도 있어서 뭐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본인의 투자 판단을 하시고 본인이 진짜 어떤 노동처럼 리서치를 하시고 사고를 하셔서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은 강의의 그런 컨텐츠 자체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계좌 인증해서 따라 하시려는 분들은 사실 컨텐츠보다는 이 사람이 믿을 만한지 이 사람의 매매를 그냥 따라 하고 싶은데 뭔가 속 시원하게 믿을 수 있는지를 답을 원하는 거죠, 사실. 원하시는 거라서 오늘 지금 뭘 사면 됩니까? 네네네네네. 바로 이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늘어나셔가지고 저는 어쨌든 매수매도 추천도 하기 싫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딩식으로는 배움의 문제도 있지만 절대로 돈도 못 버셔서 결국은 손실 내시면 이게 뭔가 제 탓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단테님의 경우에는 수익 인증을 하시잖아요. 근데 네. 펀드 운용을 하려면 당연히 트랙 레코드를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테님이 하시는 건 당연히 되게 투명하고 좋은 건데, 진짜 제 컨텐츠를 좀 따라서 공부하시고 조금 이제 지식을 쌓으실 분들이 좀 필요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는 좀 집중해서 약간 100만 트레이더를 양성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 10만 양경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참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제 유튜브의 어떤 컨텐츠들이 기본편 강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외엔 또 뭐 제가 금융계에서 겪은 월가제 썰 시리즈가 있고, 또 뭐 백인의 투자자 해가지고 이제 이런 전설들의 투자 전략 가르치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메인은 그 기본편 강의들이거든요. 선행편, 기본편, 실전편 이렇게 가는 그건데, 사실 그거는 조금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좀 길고 지루하고 하니까 저도
약간 하다 보면은 은근슬쩍 게임스탑 다루고 싶고 아, AMC 갑자기 다루고 찔리네? 싶고 이거 아니,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 근데 뭐 아유, 저는 이미 그게 채널 성향이 영혼을 팔았기 다르시니까 때문에 저는 영혼을 판 사람이라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제 영혼이 이제 유튜브에 있거든요. 제 영혼이 유튜브에 판 사람이라서 네. 저는 보면서도 되게 약간 리스펙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 제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쌓아나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1강부터 사실 뭐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경제란 무엇일까? 경제 지표는 뭐가 있을까? 금리는 뭘까? 물가는 뭘까? 아니면 상품 하나하나 소개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워낙 악랄한 사람이다 보니까 해보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 누구도 양적 완화가 뭔지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 그냥 채권을 산다 이것만 알고 끝내고 싶어 하더라고 대부분 다. 그래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대. 그래서 사실 이 양적 완화라는 거 하나 갖고도 사실 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양적 완화라는 이 선상을 감싸고 있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런 류의 영상들을 올렸다가 마상을 입고 이거 IT 서비스를 하는 건데 내가 화면을 개편했는데 아무도 이 버튼을 안 누르면 네, 이 버튼 맞아요. 없애는 게 맞거든요. 제가 근본이 그쪽이다 보니까 그래도 활창 컨텐츠로 그래도 잘 대중성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칭찬 좋은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단계별로 쌓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오늘 내일 이슈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투자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일단 좀 되어 있고 이거를 알아야지 내가 투자 철학을 세워서 어떤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할지를 생기는 건데 많은 사람은 항상 결론만을 물어보니까 네. 거기서 다들 고통과 힘듦을 겪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사실은 앞 단계를 아무도 안 하니까 그 고통을 겪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그런 앞 단계를 채워줄 만한 채널들이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월가제님이나 아니면 저는 강호다란 교수님 채널 네. 같은 그분도 뭐 거의 네. 완전 좋잖아요. 다 올리니까. 네,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투자 철학에 대해서 다모다란 교수님이 투자 철학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게 투자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의 실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100달러인데 이게 뭐 신약 개발 성공하든지 해가지고 120달러 본질적 가치 적정 가치가 120달러로 돼요. 그러면은 완벽히 효율적 시장에서는 바로 120으로 책정이 되면서 주주들은 20%씩 얻겠죠.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이게 왔다 갔다 90으로 갔다 130으로 갔다 하면서 결국 120으로 수렴해 가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모두가 20% 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입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30%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거든요. 적정 가치가 120이라고 하면은 밑에서 파는 사람들은 다 실수하는 거고 위에서 사는 사람 다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런 초과 수익을 바라보는 관점이 투자 철학이고 근데 주린이 입장에서 핵심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나의 투자 철학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지수 추종이나 올웨더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새는 네. 보시면은 다들 본인이 직접 네, 하시고 네, 싶어 네, 하시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하겠다는 것은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의 평균 수익률보다 내가 잘 낼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은 결국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누군가의 실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 그 실수가 무엇이냐? 그걸 어떻게 바라볼지가 이제 투자 철학이고 그 투자 철학이 없으면 내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 진짜 근거 없는 자신감인 거죠. 그래서 그런 투자 철학 따라서 투자 전략들도 이제 여러 가지로 다 매칭이 되는 거고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평가된 주식이 어느 정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본질 가치로 수렴한다. 그걸 내버려 두는 사람들의 이제 실수가 있으니까 내가 저평가된 걸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묵혀두면 이제 본질 가치로 수렴하면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고 뭐 그런 식의 어떤 투자 철학이 진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투자 철학이 저는 진짜 전부인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예를 들면 서울대에 갈 수 있느냐 네. 약간 이런 거랑 저는 비슷한 느낌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이제 인덱스를 가지고 평균이라고 비유를 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계좌를 실제로 까보면 평균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돈들이 그 수수료나 이 슬리피지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매매를 대부분 다 자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을 줄 세워보면 지수 수익률 정도 내면 이제 상위 이제 뭐 10%뭐 이렇게 해도 들어갈 수가 있고 사실 지수를 장기간 하면 저는 한 상위 5%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이건 네. 통계를 어떻게 내냐에 네.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한데 제가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거면 내가 지수를 장기간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다시 말하면 내가 수능을 봐서 내가 매번 서울대나 아니면 이제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과 자신감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게 왜 나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네.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초과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어떤 그게 없으면은 확실하게 더 개선하는 방법은 손실을 줄이는 거겠죠. 그러면은 자주 매매하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그냥 매매할 바에는 차라리 지수 추종 그런 식으로 하면은 최소한 과도한 수수료나 그런 것들은 피할 수 있으니까 확실한 거를 줄이고 그냥 지수 추종 같은 걸 하시라. 지수 추종 같은 게 뭐 전혀 그 섹시하지
않죠. 사실 사람들한테 어필하기가 너무 힘들고 네. 뭐 어떤 그런 내러티브들도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나는 아마존을 응원하니까 아마존에 뭐 투자를 할 거야. 강호단한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투자라는 게 내러티브가 있고 넘버스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러티브만 보고 결정하거든요. 네. 너무 섹시하잖아. 뭐 아마존이 뭐 전 세계 유통을 지배할 거고. 참고로 아마존에 대한 매수 절대 아니고 그냥 예를 든 거야. 나는 그냥 아마존에 대한 예를 든 거고. 아마존 너무 좋아하는데 어쨌든 좋아는 하는데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다른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아마 유튜브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의 이제 고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는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딱 그죠. 모두의 질문은 사실 이걸로 수렴하거든. 유튜브를 클릭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투자를 오래 하셨던 입장에서는 어떻게 답을 드리고 싶으세요? 채널명을 뭐 부자 되기, 부자 되는 뭐 투자 아, 뭐 너무 그렇게 많죠, 할 요즘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가 부자 되는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부자는 지금 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 남들보다 상위 몇 퍼센트? 상위 몇 퍼센트. 마치 모두가 전교 1등 되는 공부법, 모두가 상위 없죠. 5% 되는 공부법, 그런 것처럼 모두가 부자 되는 방법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의 상위 1%, 사회 슈퍼개미 몇백억대 부자 그런 것들을 노리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훨씬 더 많은 리스크를 지게 되거든요. 금융학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모든 수익에는 리스크가 따른다는 거고 수익이 높아질수록 리스크도 따라서 높아진다. 근데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면은 그 비율을 조금 개선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서 상품 중에서도 예금은 거의 뭐 무위험이잖아요. 근데 금리가 낮고 그것보다 조금 더 위험한 채권은 그것보다 수익률이 더 높고 그것보다 더 위험한 주식은 이제 또 위험이 또 높으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되고 근데 그것보다 훨씬 위험한 게 사업이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막 뭐 보증서 오고 막 그쵸. 근데 생각해보면 주식이란 것도 결국 사업의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종이로 증서로 만들어서 리스크를 나누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스펙트럼에서 봤을 때 진짜 내가 엄청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주식이나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높아지는 수익률은 잘 보이는데 그 저변에 있는 높아진 리스크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주식하는 인구가 거의 뭐 1,000만 명 넘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슈퍼 개미분들이 이제 주식 많이 나오시고 하면은 그런 거를 보면 사실은 그 슈퍼개미 한 명당 진짜 수천 수만 명의 슈퍼개미가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사업 성공을 보면은 그 벤처 기업가의 그림자 속에 몇십 명의 실패한 벤처 기업가 숨어 있는데 사실 그런 미디어에서 조명되는 거는 그 성공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높은 수익률을 내고 싶을수록 리스크도 올라간다는 게 많이 이제 저변에 깔린 채로 주린이들이 그걸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높은 시드와 높은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너무 높은 그런 거를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잡주나 그런 리스크 높은 걸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곳에서 불행한 케이스들이 일어난다 생각하고 유튜브 제목도 행복한 투자라고 지은 이유가 그런 돈 버는 거에 있어서 결국 본질적인 목적은 행복이라는 걸 잊지 말자. 왜냐면 이렇게 이제 리스크를 엄청 져야 부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암울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 이제 인지심리학 연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은 어느 정도 우리가 손으로 잡을 정도의 부에서 많이 평탄해지거든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돈과 함께 행복해지다가 그 이후로는 사실 돈보다는 그 외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채널에서 추구하는 거는 시청자 구독자분들을 슈퍼개미로 100억대 부자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능력도 없고 저는 그냥 본인의 행복 같은 거를 프레임을 짜가지고 행복을 최적화하는 식으로 가자. 왜냐면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가 평탄해지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꺾이는 부분에 약간 밑에 정도 있어요. 그 말은 너무 지나친 리스크를 막 져서 이 위로 엄청나게 올라가려고 해봤자 그 얻는 건 적은데 이 밑은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얻으려다가 밑으로 좀만 떨어져도 더 밑으로 떨어지는. 훨씬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합리적인 행동은 아닌 거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네. 참, 네, 되게 이런 기노브로 전 하신다는 것도 좀 되게 재밌고, 저는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저 진짜 들으면서 좀 반성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진짜 그냥 오늘 뭐 무슨 이벤트가 생기나 CPI를 발표하나 뭐 이런 생각밖에 안 해가지고 그 월간 아재님의 좀 채널을 궁금하고 투자의 기본기부터 이렇게 하나씩 쌓아 나가고 싶으시다면 저는 월간 아재님 채널을 정말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마 재생 목록으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그 강의 부분들도 좀 보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영상 혹시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오늘 또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도 멋진 분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